네, 매주 금요일에는 양김시대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또 국회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저희가 4명이 오늘 함께 국회 청문회 앞두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네. 입법청문회에 이어서 또 이번에 네. 색다르게 또 국회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오시는 길 어렵지 않으셨죠? 뭐 약간 좀 헤매신 것 같던데 보니까. 말씀했습니다. 예. 저번엔 저쪽 국방이 예. 이번 장소가 바뀌었네요. 예, 이번에는 그 대각선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네. 네. 여기선 법사위 소리 안 들립니까? 들리긴 하는데요. 아주 작게 들렸는데 아까 뭐 앞서 이제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국회 법사위 시작하기 한 20분 전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국회 법사위 복도에 연좌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이제 청문회를 규탄하는 이런 비판 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 법사위가 시작되고 나서 잠시 후에 의원총회 차원에서 다시 장소를 이동한 걸로 지금은 굉장히 장내가 조용한 뭐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그 시위를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는 좀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까요? 오늘도 최혜병 일주기 된 날 아닙니까? 근데 예. 논리적으로 모순돼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는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이 청문회를 열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연좌노송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청문회 국회의원 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또 참석을 했어요. 네. 이 청문회 열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네. 안 들어오면 지난번 입법청문회처럼 야당 주도하는 청문회가 쭉 일사천리로 진행될까봐 오기로 했으면 사실은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고 못 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뒤는 못쓴데요. 네, 그러니까요. 참 급하졌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전 질의 내내 질의가 있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만 계속 공방전을 하고 있고 또 전현희 의원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뭐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에 국회 의무실에 내려가서 건강 체크를 좀 하기로 하긴 했는데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변방만 돌고 있고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이 어제 또 새로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02-800-7070 전화를 모두 4명의 그 국무위원 또는 대통령실 참모가 통화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원희룡 장관, 그리고, 조태용 안보실장, 그리고, 그 주진우 비서관,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진우 의원이 사실상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에 배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법조인이신 그 김용남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800에 7070이 누가 건 전화냐 네. 이게 확인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전화 건 거 자체가 어떤 범죄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은 그 전화에 상대방으로서 이제 법사위원으로 참석을 하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자격이 안 된다. 이해충돌 부분이 맞습니다. 있다는 것인데 이해충돌이 있는지가 아직은 확인은 안 된 상황 같아요. 네. 왜냐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통화 내용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저는 법사위원으로 참석을 시키는 게 네. 차라리 야당으로서는 더 나을 네. 것 같아요. 진술을 차라리 확보하는 그러니까 차원에서라도 계속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예. 누구냐? 왜 얘기 못하냐? 예. 당시 누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거냐? 근데 대답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저 장면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보기에. 예. 그러니까 야당의 전략상. 예. 주진우 의원 신상 발언이 참 재밌어요.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은 국방부하고 무지 많이 통화했다. 예. 근데 나는 전화 통화 국방부하고 한 게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저 국방비서관 수십 통 했고 또 대통령도 몇 통 했고 공직기강 비서관은 뭐 수십 통에다가 뭐 매일 뭐 대면 보고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남은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거 나는 빼줘야지. 아. 딴 사람들은 하더라도 예, 나는 이 얘기 빼줘. 아닙니까? 예. 참난 재밌는 신상 발언이라고 봐요. 예.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028007070 4명이나 통화를 했는데 누가 전화를 이게 다 거는 전화지 받는 전화는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누가 했을까요? 김종대 의원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은 예. 자꾸 이게 회선이 주체가 바뀌고 예. 그리고 JTBC 보도가 나가고 바로 또 하루 만에 바꾼 거기 때문에 예. 전형적인 물타기인데 저게 더 수상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숨길 게 있긴 있는가 보다. 왜 바꿀까? 회선을? 그러니까 두 번 주인이 바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난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키는 작년 7월 31일 날 그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가 시간이 특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화가 대부분 11시 때인데 네. 그러면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나고 한 전화냐, 회의 중간에 한 거냐, 이거에 따라 이 전화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거 회의 시간이 특정 안 돼 있다는 게 이게 나중에 이제 국회 운영이나 이런 데서 좀 하셔서 이게 어떤 시점에서 온 전화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그 회의가 있었다는 것만 알려진 거예요, 지금. 네. 오전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전화의 비밀을 확인하는 키가 되는 그게 거죠. 정말 핵심 예. 포인트인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승찬 의원하고 윤건영 의원께서 지난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운영위 때 회의록을 남겼냐, 네. 녹취가 있냐라고 네. 물었는데 네.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없으면 안 되지 않아요? 윤건영 의원이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청와대 예전에 국정상황실장을 하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다 속기하게 되어 있고 녹음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국가 기록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말에 당시 비서실장님께서 지금의 비서실장이시죠. 정진석. 굉장히 이제 난감해하는 표정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특검 수사나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당시에 네. 속기록과 녹취록이 있는지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저는 처음부터 그걸 주장했는데 그 속기록이 없으면은 이 대통령 지시사항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A는 이렇게 들었는데 B는 말이 다르네. 그러면 국정에 혼란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기록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게 특히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 회의는 이건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 자체가 의미가 있죠. 왜 없을까를 이제 자꾸 질문에 들어가다 보면은 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공교롭게 이 7월 31일은 거대한 블랙홀 같아요. 뭐든 다 사라집니다. 네. 그날은 전화한 거, 회의한 거, 뭐든 다 사라져요. 뭐든. 자, 800에 7070. 네.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800에 7070이 이게 대통령실 경호처 명의로 개통된 전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그 건물 네. 어딘가에서 쓰는 번호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상주하는 곳은 다 경호처 명의로 개통을 합니다. 예. 그런데 네. 그날 11시 때에 통화한 상대방 중에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회의를 하는 도중에 아니면 회의 시간이 지금 특정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회의는 오전에 하니까 네. 그 전화를 건 시간대를 보면 안보실 회의가 막 끝났거나 아니면 안보실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맞은편에 앉아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황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하죠. 예. 그럼 누굴까? 아. 이 전화를 쓴 사람이, 예. 건 사람이 예. 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그 예.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호를 받는 대상이 의외로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꼭 공직자가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사무실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퇴근하고 주무시는 장소도 있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 주무시는 장소도 경호처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옛날 같으면 이게 다 청와대 관내에 그렇습니다. 있는 관저니까 뭐 예. 당연했던 거고 네. 지금은 이제 한남동이 관저인데 네. 경호 대상이 있는 곳이 경호처 명의의 전화나 뭐나 다 관리가 되는 곳이에요. 김종대 의원님하고 임태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관저에 개설된 전화로 뭐 김건희 여사가 수시로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저러한 내용을 지시 또는 청탁 혹은 부탁을 했다면 이거는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일단 네. 거기까지 나가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예. 경호 대상이 상주하는 곳이 경호처의 예. 그 전화가 됐던 뭐 경호가 됐던 예. 모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꼭 용산 대통령실 직무실이 있는 그 건물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예.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상황상 작년 7월 31일 날 안보실 회의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안보실장이 당연히 배석했겠죠. 800에 7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게 그렇죠. 상황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 그렇죠. 까지만 좀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회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회의 시간이. 그래서 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데 통상 회의 시간은 11시로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10시에 할 수도 10시. 있어요. 10시 할 수도 10시 있고 할 수도 11시 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800에 7070은 처음에 통화 기록이 나왔을 때 변호인단이 걸어봤답니다. 네. 그런데 여직원이 받더래요. 맞아요. 네. 그런데 어디냐고 확인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고 네. 전화를 끊더라는 그 거예요. 내용은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 변호인단이 전화를 한 게 아니라 MBC 스트레이트 MBC. 팀이 기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녹음을 했겠죠. 당연히 취재니까. 그런데 그 상대방이 대체로 전화를 걸면 뭐 내 안보실입니다, 내 비서실입니다, 뭐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맞아요. 그 사람의 이제 육성으로 간주해 볼 때 젊은 여성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딥니까?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거기 대통령실 아니에요? 맞는데요. 대통령실 어느 부서입니까? 그걸 왜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딘지 분명히 말해달라. 그랬더니 뭐 그거 왜 물어보시냐고 그래서 전화를 뚝 끊고 그 다음에 전화 연결이 안 됐다. 그래서 그 상황을 김정민 변호사, 임태원 소장이 직접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MBC 보도를 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전화를 끊긴 했는데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그 부서가 어디고 여기에 전화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취재 목적이면 전화를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없다 그러고 정중하게 끊는 게 맞죠. 그래서 전화 받는 태도가 가정집에 전화를 해도 전화 잘못 걸려온 전화면 아닙니다 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대통령실이 전화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여기가 어디고 저희 직원 전 누구입니다라는 게 공무원의 스탠스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사실은 기자들이 다 백악관에 전화해서 거기 어디냐, 이 사람 누구냐라고 다 물었을 때 다 답변했어요. 왜냐하면 공직에 있으니까 네. 비서가 누구이고 이게 다 이제 알려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다음에 네. 부서에 관한 것도 사실상 굉장히 깜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출입 기자들조차도 부서 전화나 행정관들의 번호나 이런 것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장막 뒤에 숨어서 은둔 정치를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0에 7070이 대통령이 쓰는 전화냐, 김용현 경호처장이 쓰는 전화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쓰는 전화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부속실장이 쓰는 전화냐, 지금 설왕설래에서 지금 드러나는 것이 갈수록 더 의혹이 커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윤건영 의원님의 말에 따르면 뒷번호는 패턴이 있다. 예를 들면 7070, 네.
뭐 끝이 공공 이 끝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그 대통령실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급의 사람이다. 네. 라는 진술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번호가 이번 주까지는 여기만 나왔는데 다음 주에 오늘 이번에 공개된 것은 그 7월 31일 3시간 정도의 분량만 확인이 됐는데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양의 분량이 나올 것이고 800 7070으로 어느 라인에 더 전화를 했는지가 큰 폭으로 확인이 되면 이 전화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네. 이해람 중사 이제 빈소에 있으면서 이해람 중사 유족들이 여쭤보는 게 이런 번호는 어떻게 알아내시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이게 일반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의 의문인데 네.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통신조회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판사가 통신 기록을 통신사에다 제출 명령을 해서 합법적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이게 마치 저희가 뭐 해킹을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800의 7070과 관련한 논란에서 가장 처음부터 드는 의문은 그래 대통령실의 전화로 뭐 안보실장이 됐던 비서관이 됐던 네. 장관이 됐던 전화할 수 있죠. 전화할 수 대통령이 있죠. 누굴 상대로 전화한들 그게 왜 문제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통화 내용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통화 예. 어느 번호에서 어느 번호로 걸렸다. 근데 상대방 번호는 받는 사람이 뭐 장관, 실장, 비서관인 거고 이 건 전화는 대통령실에 중요한 사람이 분명히 쓰는 전화인데 만약에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건 전화라면 예.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예.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통화하는 게 왜 문제가 잘못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감추려고 하느냐 이거를 그렇습니다. 예. 거기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통화 과정을 보면 납득되지 않는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여러 통화 전화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업무상 이 개연성이 없는 분들 간의 통화가 그 시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가지고 대화를 한 거냐 여기에 이제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청문회 과정 중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신원식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김용현 경호처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박종현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이 3명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처벌받게 되지 않습니까? 고발당하죠. 예. 그러니까 처벌을 감수하고도 불출석하는 것은 월급이 무슨 센데 1,000만 원. 어떤 태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죠. 어쨌든 국회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네. 뭐 이런저런 뭐 대부분 핑계죠. 네. 사실은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말로 피치 못하게 불출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 아니 그래도 형식은 갖춰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최소한은 해야지. 그렇죠.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내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안 나오는 사람이 공직자일 수는 없는 건데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3명이나 예. 아예 불출석 사유서조차 안 내고 일방적으로 안 나오는 건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나중에 고발을 당하면 아이고, 검찰에서 죄송합니다. 부르기 때문에 이걸 가서 변명을 해야 돼요. 변명을 하지 않으면 1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예. 정가 기록이 남는 거라서 이것을 감수하고 나는 나오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보호해야 될 이익이 자기가 전과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서 이런 불출석은 국민들로 하여금 점점점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 수사 외압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만 키우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네. 이 청문회를 일단 불법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지 내불출석이
저기 법 위반이 아니다. 저쪽 주장은 그거란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불법인 그러니까. 청문이면 들어오질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이유 앞뒤가 안 배반이 맞는 있는 거죠.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지금 모든 걸 원인 무효 작전으로 간 거기 네.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그 사소한 계산보다는 큰 흐름이 있는 거다. 예. 이런데 쭉 이걸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안 나온 사람들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청문회는 매우 중요한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어젯밤에 난리가 났었어요. 어젯밤에 그 임성근 사단장 그 휴대폰 번호에 예. 반복적으로 찍히는 수상한 번호가 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식별이 안 됐습니다. 네. 어디 누군지 경기도 용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용인을 다녀간 뒤에도 또 용인에 그 있는 사람한테 계속 7, 8번 전화를 하는데 네. 왜 이 사람을 네. 임성근 사단장은 밝히지 않느냐는 거예요. 6,000번으로 시작하지 않나요? 예. 네. 그런데 왜 지금 이 사람을 방금 밝히지 들어온 않느냐. 속보에 따르면 임성근 사단장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증언하지 않겠다. 오늘 지난번에 청문회에. 네.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 봐라. 놀랍지 않아요. 왜 이걸 밝히지 않느냐인데 네, 말하지 않겠다. 그냥 경기도에 그 아는 법조인에게 법률 자문 받으러 갔다고 지난 청문회에선 증언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똑같은 주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더 오히려 전화번호가 드러나자 더 숨기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기자들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상한 문자 답변이 와요. 어떻게요? 나는 고석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아니. 아 진짜요? 왜 누가 물어봤어? 누가 물어봤냐고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면. 전화해볼까요? 아 진짜. 아니 그래서 전화번호 이상한 갖고 거야 계시잖아요. 답변이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의혹이 커지는데 그 지금 뭐 발언은 임성근 사단장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아니 법률 자문을 받았으면 받았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큰 비밀인가? 이것도 오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용인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딱 네. 나오잖아요. 나나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근데 용인 수지 그 지역구예요. 그 지역구에서 출마했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셨습니다. 이종호 씨가 뭐 안 나온 이유가 네. 이종호 씨가 이제 불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 전에 제가 제일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게 그 카톡방에 있는 송모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지웠다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송모 씨가 지워달라 그래서 지운 건데 송모 씨가 또 전화가 와서 그 문자 메시지가 다시 필요한데 살려달라고. 나는 지웠는데 갖고 있냐. 야. 살려야 된다. 이랬는데 벌써 지웠다. 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의혹이 생겨요. 아니 그냥 임사단장 잘 있냐 사표 내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다는데 그걸 왜 지우고 왜 살리려고 하는 걸까? 사실 이런 부분도 오늘 청문회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저기 유감스럽게도 이종호 씨가 안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미묘한 내가 아무리 봐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 그러니까 저번에 청문회는 이렇게 몽둥이로 후들려 팼다면은 오늘은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썰어라. 그렇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센티메타 단위로 네. 이런 디테일을 좀 찾아내서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오늘 이제 02 그 800-7070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단 누구 전화인지에 대한 그 내용 확인 같은 게 나오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진도가 못 나간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있을 청문회에서 거기는 꼭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것도 그렇지만 임성근 오늘 네. 청문회에서는요.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파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표 쓰지 마라라고 네. 얘기했다. 예. 그 시기가 8월 9일이지 않습니까? 녹음이 된 시점이 네. 8월 9일이면 저희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임성근 사단장이 전출 명령이 나서 해병대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직 해임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분리 파견을 이제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서 집에 관사에서 이삿짐을 싸고 있을 시기인데 그러면 그 뒤 7일 만에 이 딥한 정보를 이종호 씨가 그 떠들어댔다는 게 저는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대통령 측근이거나 그 중심부에 있지 않으면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종호 씨가 지금 현재 자기는 다 거짓말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이 그 대목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이걸 강조해 놔야 네, 청문회에 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작년 해체해병 사망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작전 통제권이 없고 작전 통제권은 육군 50사단장에 있으므로 나는 네. 지휘를 할 권한이 없었다 이 주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언론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전날입니다. 18일 날 네. 원래 해병대 계획은 헬기, 드론, 수륙양용 장갑차, 고무보트 리브, 그다음에 1,300명의 병력 투입 이게 원계획이에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늘에 뜨는 건 일체 못 뜹니다. 왜냐하면 헬기하고 전날은 비가 안 드론이. 왔어요. 네. 17일 날을 제가 해병대 네. 1사단에 있었는데 쨍쨍 해가 맑았었거든요. 쨍쨍했어요. 네. 그런데 18일 날 이렇게 대대적인 해병대 모든 핵심 전력이 출동하는 거는 그 전날 나온 17일 맞습니다. 보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해병대의 거의 모든 핵심 전력이 다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육군 54단장은 맞아요. 죽었다 깨나도 이 작전을 수행할 수가 기획하거나 지휘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이번에 경북경찰청 수사한 19일 상황만 똑 떼서 작전 지휘권이 있냐 없냐만 따지는데 앞뒤로 조망을 해보면은 이거는 저기 해병대 차원에서 작전을 기획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작전은 누가 지시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상륙 돌격 장갑차를 물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는 임사단장이냐, 네. 육군 54단장이냐 이런 부분을 오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런 부분, 것들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네. 제가 작년 7월 17일 날 포항 해병 1사단에 있었어요. 김가한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마리논 헬기 추모식이기 추모식. 때문에 제가 이제 해마다 유족들 지원하러 내려가는데 그때 해군 참모총장도 같이 뵀는데 김가한 사령관이 저한테 부대가 어수선하다. 예천에 병력이 수해복구 작업을 나가야 되는데 병력이 얼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편성해서 가는데 제가 사령관님한테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 힘든 작전이겠다라고 해서 김계한 사령관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력 출동에 대한 부분을 사령관이 다 보고받고 결정을 하고 이종석 장관이 그날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원래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수해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상황을 중앙에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사령관한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은 맞고 네. 그리고 현장 지휘는 보셨지만 유속이 빠른데 장갑차를 밀어넣고 5분도 기동 못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현장에 가서 계속 압박을 가해요. 왜 뭐 티를 안 입고 있냐, 해병대 뒤에 안 보이게 하냐, 뭐 왜 일려도 걸어만 가냐, 더 밑에 내려가라, 뭐 이런 지시들을 본인 스스로 가서 현장 지도를 막 해요. 네. 아니 본인이 작전권이 없다면서 54단장이 지휘해야 된다면서 가서는 막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술은 사실상 궤변인 거죠. 네. 근데 지난번 입법청문회 때도 임성근 사단장이 강조했던 게 나는 현장에 지도를 했지 지휘를 하지 않았다. 아이고. 지도냐 지휘냐 이걸 가지고 또 한동안 또 국회의원들하고 설왕설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휘권자가 아니었고 당시에 사단장으로서 지도만 하러 갔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네. 그날 장갑차가 2분을 못 견디고 나와요. 네. 이것도 지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은 원래 해병대가 뭔가 한번 언론에 화려하게 우리가 보여주기로 한 디데이였던 겁니다. 아. 근데 그날 비가 갑자기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왔어. 그래 육군 병력은 철수해버렸다고. 그게 완전히 해병대 판인데 일단 계획에 차질을 빚은 거는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가는 막 헬기가 떠다니고 이런 사진이 못 나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전은 육군이 지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우선 해병대로서는 이런 작전을 육군 지휘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 군이 발칵 뒤집어질 게 육군이 뭘 한다고 우리 핵심 전력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해병대 누군가가 네.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헬기나 드론 같은 경우는 사단 전력이에요. 네. 상륙 돌격 장갑차라든가 헬기 같은 경우는 이건 예하부대 전력이 아닙니다. 네. 이건 사단급 전력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작전 통제를 할 수 있는 책임자는 임성근 사단장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한 근데, 명밖에 없네요. 요 부분은 지금 쏙 빼고 네. 그렇죠. 물에 들어갔다 이것만 끄집어내 가지고 아. 여기선 작전 통제권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실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19일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18일, 17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간을 이걸 전반적으로 조망을 해준다. 조망을 해서 좀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은 좀 스토리가 확장시켜서 이렇게 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역할을 당연히 이렇게 정확하게 부각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함정에 빠진 건 오로지 19일 상황만 본 게 요거는 약간 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경북 경찰청의 결론에 의하면 범죄 혐의는 없다는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이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 중대장들에 대해서 네. 그 해병대 그 1사단의 중대장이잖아요. 네. 대대장. 네. 아니 그 대대장들이 육군 54단장의 명령을 받고 뭘 한 거냐고 그러면 다 좋아. 그러면 네. 임성근 사단장이 법적 책임이 없어. 지휘권이 없어서. 그러면 그 대대장들에 대해서 육군 54단장이 지시를 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네.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육군본부가 성명을 낼 일이에요. 육군본부가 왜냐 저기 국회 나와가지고 해병대 사단장 하나가 다 육군에서 통제했습니다. 이러면 억울하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럼 애를 이필막이 죽였어요, 당한 이렇게. 거예요. 그럼 지금 육군의 잘못된 작전 그리고- 지휘 때문에 그렇게 최승훈 되는 상병이 건데 사망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대로라면은 육군의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작전 통제권이 있는데 그걸 생사하지 않아가지고 병사가 죽은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상 과실치사로 54단장을 54단장이 네. 입건돼야 그러면은 그런 건 없어요. 네. 이런 걸 국방부나 합참해서 정리해줘야 되는데 안 하죠. 지금 저기 임사단장은 육군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정상적 국가면 어. 육군 참모총장이 이런 청문회에 나오거나 의견서를 발표하거나 뭘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해병대가 육군을 음해하는 육군 상황이에요. 54단장을 불렀으면 더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해병대 사단장은 당신이 다 했다는데 맞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54단장이 이게- 한 건 있어요. 뭐였냐면 제가 생존해병 지원하고 있어서 물에 당시 수근이가 물에 빠져서 급류에 휩쓸려 나가고 8명이 이제 물에 다 같이 빠져서 이제 살아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임성근은 없고 54단장이 그 현장을 쫓아와서 생존 해병들을 위로해 줬대요. 아이고야. 사후 수습에 네, 사후 수습에. 음. 그러니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생존 해병들 얘기는 예. 그렇게 난리를 피우던 임성근은 오지도 않고 음. 자기네들 죽을 뻔했는데 54단장이 와서 위로를 해주더라. 예. 거기에 대해서 같은 해병 맞는지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은데 반드시 육군 54단장을 불러내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알기로는 경북경찰청이 이번에 수사 발표할 때 육군 54단장을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거나 소환했다거나 방문 조사를 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국회가 해주는 예. 거예요. 아니 지금 보니까 김종대 의원님이 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같은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문위원장으로서 아니, 이 이거 청문회를 나중에- 총 지휘를 좀 나중에 할- 국정조사를 하면 네. 이게 이제 다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그 다른 지휘관들 그리고 또 생존 해병들 지금 오늘 뭐 10시 반에 추모식이 네. 해병대 1사단에 열리고 있지만 아직 전역을 못한 당시 생존 해병들이 그 부대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곧 전역을 하게 되는데 당시 물에 빠졌던 사람들도 생생한 증언을 해야 되고 박대령의 부하들 수사관들도 다 이제 증언을 해야지만이 이 퍼즐이 완벽하게 저는 맞춰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계속 진행되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에는 휴대폰 제출 왜 안 하냐라고 하니까 그 비밀번호를 아직 풀고 있지 않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이. 그랬더니 본인은 동의하고 알려주고 싶은데 기억에 나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거다. 자기 비번을 까먹었다. 네, 까먹었다. 이게 생각이 안 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얼굴만 있고요. 들이대시면 되는데. 압수수색 이후에 새로 마련한 휴대전화 아니냐, 뭐 그거라도 제출해라 그랬더니 그건 지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네, 뭐 이거는 내용이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데 이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까먹은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아, 왜 그랬냐면 급히 설정을 한 거라고. 아 이건 사실이다. 저기 저 비밀번호 까먹은 건. 급히 그전에는 설정을 했다고. 비번을 설정 안 해놨다가 안 했거나 간단했거나. 네. 근데 1월에 공수처 압수수색이 시작됐어요. 그때 숫자 특수문자 해가지고 왕창 넣어가지고 이걸 26자 정도? 이걸 바꿔놓은 거야. 네. 그거를 제출해놓고 본인도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제가 진짜. 어제도 골고루 따. 잊어버린 것 같다. 실제로 네. 비밀번호를 그 말을 했다고.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거짓말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카페 들어가 보셨어요? 네, 뭐 이따 그냥 그러죠. 깨알같이 써놨는데요. 네. 그렇게 깨알같이 써놓는 분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음. 저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왕창 설정해요. 근데 통상 본인이 잊어버리고 싶은 거지. 비밀번호를 26글자 정도 설정하려면 본인 못 외워요. 예. 그러니까 어디 통상 써놨어요? 아니 써놓은 것보다 어떻게 하냐면 예. 한글 문장을 영어 자판으로 그렇죠. 치는 써니. 거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글자 수가 많아도 기억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보통 그러면 한글 문장 본인이 만든 문장은 잘 그거 자체를 까먹기는 쉽지 않아요. 네. 물론 그렇죠. 그냥 버리시지. 네. 네? 글쎄,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버리든가. 사실상 이렇게 폐기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짜 나도 몰라 하는 배수진을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것들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임성근 사단장 이렇게 증언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멍청해요. 네. 사람이 좀 띨띨하고 굉장히 멍청해요. 그러니까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사건에서 의외의 변수가 된 것이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 이 김규현 변호사의 폭로로 알게 된 건데요. 거기 내용 제일 마지막 대목에 이제 3부 내일 체크하고 이게 이제 3부 토건이라는 것까지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종호 씨가 출석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진척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그냥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핵심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외압 사건보다 오히려 더 큰 뇌관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삼부 토건 관련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 있었던 외압 네.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네. 근본적인 의문은 그거였잖아요. 왜 그랬냐 그렇죠. 도대체 예.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냐 아니 무슨 관계길래 그거였는데 삼부 토건이 등장하면서 퍼즐이 맞춰졌단 말이죠. 네. 저래서 저랬구나. 그렇죠.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구나. 결국엔 삼부 토건이 핵심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면 모든 뭐랄까요 거의 맞는 키 수준이에요. 다 풀려 의문이. 예. 이렇게 돌아갔구나 이게. 예.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종호 씨의 입인데. 네. 처음에 나오겠다고 했잖아요 청문회. 그렇죠. 네, 공수처도 간다 그랬고. 네. 네. 근데 그 나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주요 쟁점이 뭐였느냐? 그 녹취록에 나온 VIP가 누구냐? 네. 그거였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삼부 토건이 쟁점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삼부 토건이 확 이슈화되면서 그다음부터 태도가 바뀌어서 결국엔 오늘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아킬레스건이 삼부 토건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멋쟁 해병에서 내일 3부 체크하고가 작년 5월 14일자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그렇습니다. 대화예요. 근데 딱 이틀 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이 방한을 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만나잖아요. 단독 회담을 하죠. 네. 영부인 회담. 회담을 딱 이틀 후에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17일 날 우리나라의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예. 그러면서 1,020원 정도, 1,000원 정도 하던 삼부토건 주가가 꿈틀대면서 치솟기 시작해요. 네. 그래갖고 7월 15일까지
쭉 올라가갖고 결국엔 1,000원짜리가 5,500원이 된단 말이죠. 다섯 배가 많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원 재건 네. 관련된 거니까 사실 어마무시한 이제 규모인 거죠. 네. 그래서 배고파. 저는 이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예.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개입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고, 사실 젤렌스키 이제 대통령의 영부인이 대통령의 분신 역할은 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고 예.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부인이 외교 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우방국들을 다니면서 군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 거는 예. 합법적이에요. 네. 다만 그러한 이제 입장이라면 사실은 국무총리를 만나거나 또는 대통령을 만나야지 왜 결정권도 없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영부인이 외교관 역할을 한다고 치더라도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 중인도 아닌데 영부인을 만나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도된 투기 세력들에 의한 또 다른 주가 조작을 위한 만남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상대는 선의에 의해서 도와달라고 요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투기로 보는 방식인 거죠. 그런 개연성도 네, 있을 수 있다. 네. 지금은 그건 어떤 다 추론이고 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런데 가능성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뭐냐면은 이종호 씨는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이 삼부와 라임 사태는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세력의 주범들이 다 들어옵니다. 1차 주포, 2차 주포 네. 전부 다 들어와요. 전부 동일 인물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그 삼부는 지금 다른 데 팔렸거든요. 네. 그쪽도 건설업체 이게 아니에요. 금융투기 세력입니다. 지금 인수한 세력 자체가. 그런데 동일 인물에 의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주들의 지분이 큰 이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세운 가설은 이겁니다. 작년에 5,000원까지 뛰었을 때 어느 순간에 기업 오너가 자기 주식을 팔아버리고 최근에 와서 주식값이 떨어져서 다시 사들인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돈은 벌고 지분은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이 쭉 이어지는 과정에 이종호 씨의 역할은 단연 독보적인데 이분이 얘기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국방장관 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치안감 승진하는 그 경무관 얘기도 그 실패한 로비가 아닙니다. 그게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받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낸 거예요. 경무관, 예, 조모 경무관이라고. 네. 병로. 아는 사람이에요. 뭐 이름까지 가도 돼요? 네. 그런데 아니 그 사람이 병로 그랬어요. 그런데 중앙 인사혁신처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그렇죠. 송부한 사건인을 네. 불문으로 결정 내린 실력입니다. 이 실력이 네. 이건 정말 프로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치안감 승진은 안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 했지만 그걸 막아낸 거는, 징계를 막아낸 거는 큰 거죠. 그러면 실제 최순실의 버금가는 능력자라고 봐야 돼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종호 씨 전략은 나 원래 뻥이 심해. 나 원래 거짓말도 해. 난 미친놈이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네. 앞으로 드러날 진실을 허풍으로 만드니까 제가 방송 나가면 국민의힘 쪽에 뭐 여당 패널들이 다 그 말을 해요. 네. 원래 사기꾼 득실득실하다. 정치권 주변엔 의뢰 그런 사람들이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이분 허풍쟁이도 아니고 그다음에 악의적 거짓말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멀쩡하신 분이라고. 아니 그리고 인사 개입 의혹이 또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공수처 검사가 다 합쳐서 20명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근데 20명도 안 되는 공수처 검사 중에 2명이 이종호 씨의 변호인. 사건을 변호했던 형사 변호인이 예. 공수처 검사로 2명이나 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일반 검사도 아니고 고위직 아닙니까? 2차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연일 수 있는, 이게 만약 우연이라면 확률이 얼마나 되는 우연일까? 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 삼부토건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삼부토건은 조남욱 회장 일가가 거기도 네. 이제 창업주는 그 선대에 있습니다만 최대 주주로 갖고 있다가
이게 이른바 법정 관리, 지금으로 다 정확한 명칭은 기업 회생이죠. 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어요. 근데 몇 번 바뀝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회사 사고팔고는 소위 기업 사냥꾼들의 작업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지배주주 변환 과정을 거치는데 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는 DYD라는 네. 법인이에요. 예. 근데 DYD의 지분율이 네. 10%가 채 안 돼요. 9%도 안 돼요. 어. 근데 최대 주주예요. 근데 최대 주주. 문제는 뭐냐면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이렇게 낮으면 뭘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적어요. 왜냐면 굵직굵직한 주요 사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 지분이 10%도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꽤 많은 경우에 이건 삼부토건의 경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경우는 대부분 차명 주식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명. 예. 왜냐하면 의결권 행사하는데 자기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지배주주의 주식은 절대로 못 팔아. 네. 그렇잖아요. 최대 그렇죠. 주주가 주식 팔면 바로 그 주식이 폭락하기도 네. 하고 못 파는 주식이에요. 예. 그런데 차명으로 갖고 있는 주식은 얼마든지 사고 팔았다가 가능하죠. 근데 지금 삼부토건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너무 낮아요. 아무리 우리가 적어도 보통은 20%는 넘어가야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가 네, 네.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10%도 아니고 9%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런데 금융 범죄로 넘어가는 수준이 저기 돼버렸어요. 뭐냐면은 이런 가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삼부토건에서 단물을 다 빼먹은 거예요. 작년에 그 주가가 이건 5배, 6배 장사가 다 됐어요. 그러고 나는데 이 DYD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약간 고향에 있는 그 전주가 있고 그쪽에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알아보면은 네. 분명히 이거 한탕주의 세력으로 나는 봐요. 그러니까 벌써 빼먹은 거라고. 삼부토건으로. 예. 근데 올해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별게 안 터져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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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차피 터져봤자 그 삼부토건 목도 아니요. 예. 그러면 여기에 왜 미련을 두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차명으로 지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 손 터는 국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단 최대 작전이 주주의 끝났다. 공식 주식은 못 파는 주식이니까. 예. 근데 차명으로 들고 있는 주식은 얼마든지 팔아도 팠다 샀다 해도 예.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삼부토건 주가는 5,5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다시 1,000원대예요. 다시 또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개털이었던 거야. 이거 우크라이나 원래 개털 갖고 근데 쇼하니까. 비슷한 게 사실은 지난번에 액트지오 사태 때 석유가 나왔다 대통령이 했을 때도 가스공사 석유공사 주식도 약간 비슷한 패턴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 하여튼 지금 별의별 얘기들이 정치권 주변에 떠돌고 가스공사. 있는데 석유공사는 상장 주식은 아니고. 그럼 가스공사인가 가스공사 보다. 주식. 그러면 이게 갑자기 장면이 계속 훅훅훅훅 바뀌고 있는데 지난번에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건희 여사, 권오수 회장, 도이치모터스죠. 그리고 이종호 씨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이익 공동체로 놓고 해석을 해야 된다. 아니 여기가 도이치모터스의 같이 조작 세력들의 한 팀입니다. 한 팀이다. 원팀. 예. 원팀인데 예. 여기서 권오수 김건희 여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미리 빠져나갔거든 고점에서 끝까지 남아 있다가 개털된 거는 이종호 씨란 말이에요. 예. 손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빠져나가면은 더 이상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걸 떠받치는 힘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혼자 다 뒤집어 썼잖아요. 그리고 감옥은 누가 가냐고.
김건희 여사가 갔습니까? 안 갔죠. 이종호 씨가 갔어요. 예. 돈 번 사람은 저렇게 있고 예. 나는 손해 보고 감옥 가고 예.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그럼 이종호 이건 말이 씨가 안 되지. 이 손해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종호 씨가 입을 열면 김건희 여사가 다친다, 뭐 죽는다 이런 얘기를 송모 씨가 했다는 거죠. 했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정권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 네, 관리하고 이종호, 있다, 용산에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제 네.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임성근 사단장의 문제로 촉발된 이 수사 외압 사건이 그 삼부 토건으로 옮겨가면서 금융범죄 의혹까지도 수사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 아니 되는데 금감원이 이거 수사하고 하면 안 하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검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안 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하죠. 금감원장이 안 움직이죠. 윤석열 사람이. 아니 일단 네. 공수처는 이쪽 분야 수사할 능력은 안 돼요. 공수처가 역량이.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못해요. 그 주가 조작에 대한 것도 안 네. 되지만 지금 본류인 수사 내역도 못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면 이종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이 됐어도 한참 전에 됐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압수수색 영장도 지금 사부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사부가 신청하면은 처장이 결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검열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영장 판사인 것처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러면서는 백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공수처는 내압과 음. 외압에서 한치도 못 나가고 있다. 그 안에서 공수처 예. 안에서 그러니까 되고 안 사부가 되고. 고립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나 살아남는 길은 사부장과 네. 이 수사했던 검사들이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현재 내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영장 신청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지금 방해받고 있다는 걸 국민들 앞에 얘기하고 우리는 더 이상 수사를 못합니다. 선언을 해야 이 특검법도 예. 더 힘있게 가고 예. 지금 집권당인 여당도 생각을 고쳐먹는 8분이 나오면 특검은 통과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이대환 부장이 그렇게 할지 의문이고 그러면 차제에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공수처 관계자들을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런 내용도 좀 확인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것도 가능한 네. 얘기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뭐 출석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출석해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수사 수사 중인 내용이라 네, 제가 말하기 답변 드릴 수 어렵다. 없습니다. 뭐 그게 한계일 거예요. 예. 아마도. 근데 지금 당장 그 이종호 변호인으로 확인된 2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배제를 하든 이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하든 뭐 이런 조치가 당장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 직무 배제는 지금 네, 돼 있고. 있죠. 피내고 이 부장 검사는 그 사건에는 내가 보고도 안 받는다. 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데 배석해 이렇게 있었다는 했어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저기 할 때. 아니 그거는 김규현 변호사 조사받을 아니 그거는 조사한 검사 얘기죠. 조사한 검사. 부장은 말고. 부장 말고. 예. 그래가지고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차장이 실제로 또 임명이 됐다고 공익제보가 네. 끝나고 그리고 속속들이 인사 이동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진용을 새로 갖췄는데 돌연 지난 7월 12일 날 JTBC가 첫 보도가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종호 변호사가 공익제보자를 전화했다. 그러니까 그 취재가 들어가는 그때서야 지휘 수사 라인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아이고야. 예. 이때가 저기 그 공익제보가 된 지 8일이 지나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저기 카톡방이 공개된 게 6월 25일이니까 그 저기 물경 한 20일 가까이 지나서 이제 수사 보고 라인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막차 다 떠났는데 이제 저 무슨 자다가 봉장 뜯는 소리를 합니까 그래. 그거 벌써 지나간 지가 언젠데. 아까 네. 그 얘기를 해요. 네.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갔더니 무슨 어디 형사과 수사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보통 고발이나 고소를 하면 증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에 밀리는 지능범죄팀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상 특수부에 버금가게끔
굉장히 날카롭게 빨리 치고 들어가서 증거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더딘 느낌을 받았다라는 네.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공수처가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나서서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수처 수사가 다 끝나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빠루 사건 다시 또 저 한동훈 위원장에 의해서 다시 또 다시 기억이 돌아오는 그때 당시에 공수처 설치에 또 반대했던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잖아요. 그게 지금 위법한 절차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 반대했어요. 네.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경찰, 검찰의 수사를 못 믿어서 공수처에서 수사할 정도 사안이면 전국엔 특검하게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무용한 중간 단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좀 더 확대 적용하는 식으로 하든지 하는 게 맞지. 공수처 설치해봤자 결국에 이게 별 효용이 없을 거다라는 게 반대 이유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네. 딱 그렇잖아요. 사실은 공수처 핑계대고 지금 특검법을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수처에 지금 있는 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데 네. 기관 자체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 정도 중대 사안 또 권력의 핵심부를 향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이 작은 조직으로 대통령에게 결국엔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관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게 결국엔 특검 가야 돼요. 그러게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설특검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상설특검보다는 이미 올라와 있는 특검 법안을 반드시 일단은 재의결로 네, 통과시켜야 그건 된다. 우선은 그렇죠. 우선은 그렇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제도화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화시키는 방식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전국의 약간 근본적인 거를 판단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어차피 거기도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아니면 진짜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면 저는 전국에는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검사장들을 선출직으로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좀 더 투명한 행정과 이런 비리나 청탁이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진화된 단계의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네네. 사족인데 잠깐만 설명드리면 미국의 이제 이른바 우리로 따지면 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DA라고 하거든요. 네네. 디스트릭 어토니는 선거로 뽑히는 게 맞아요. 근데 연방 검사는 아니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리고 주요 범죄는 연방 검찰청에서 주로 다루는데 그러니까 미국식의 연방 검사가 우리로 표현하면 연방 검사장이죠. 네. 왜냐하면 미국 상원 의원 숫자보다 연방 검사의 숫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마어마하게 큰 주라고 해봤자 네. 연방 검사 한 뭐 2명, 3명, 맞습니다. 네. 뭐 캘리포니아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네. 큰데도 연방 검사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 미국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건 맞죠. 근데 저도 이제 연방 검사들을 만나봤지만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미국은 하원이 네. 그 윤리소추관이 있고 검사 출신 윤리소추관을 하고 강력하게 하원에 대한 이해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상원까지는 갔는지는 제가 과거에 갔다 왔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되지만 저는 이제 다층적인 감시 구조와 서로 견제하는 구조는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상설특검 제도는 이 특검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볼 문제이긴 합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김동혁 검찰단장이
서용교 의원의 질문에 이런저런 답변을 했는데요. 항명수괴죄, 집단 항명수괴로 처음에 이제 기소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영장을 그렇게 쳤었죠. 예, 구속 누가 영장을. 그걸 시켰냐라고 하니까 김동혁 검찰단장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내가 전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거 범죄 행위인데 이렇게 얘기를 본인 하고 감옥 있는 가셔야죠. 상황입니다. 이 김동혁 검찰단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장 그 의혹이 많이 가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깡통폰 제출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그 무슨 공직자가 깡통폰 제출한다는 건 아주 기가 찰 노릇인데. 본인이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서영교 의원이 그 공수처에 깡통폰 냈지 않냐라고 하니까 본인 그런 적 없고 절대 그런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깡통폰 뭐예요? 낸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냈는지는 확인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김동혁 검찰단장이 우리 민간으로 치면은 이제 검찰총장하고 비슷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김계한 사령관을 직접 수사로 해병대 사령부를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 대동하고 쳐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구테타 있을 법한 시기나 그게 가능한 건데 거기서 김계한 사령관 앉혀놓고 그리고 부사령관 장군단 앉혀놓고 진술도 다시 써 이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집단항명의 수괴에 의심을 받은 건 박정훈 수사단장이 아니라 김계한 사령관일 가능성이 높고 겁먹은 김계한 사령관이 핸드폰 비밀 대화폰이 있어요. 네. 비화폰도 포렌식 다 내놓습니다. 그 그래서 현장에서.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가서 핸드폰 포렌식을 다 했는데 네. 여기에 분명히 녹음됐던 파일들이 있었어요. 네. 방첩 부대장과 통화한 녹음 내용 그리고 정훈공보실장하고 통화한 내용 네. 여기에는 VIP가 언급 경로에 했던 얘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네. 근데 똑같이 비밀 대화폰을 포렌식을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공수처에서는 삭제된 파일들을 다 복구했어요. 네. 그러면서 박정훈 단장이 거짓말 한 게 아닌 게 드러난 거죠. 확인이 된 VIP 거죠. 예. 경로했다는 예. 얘기가. 그러면 국방부 검찰단도 포렌식을 했으면 이 자료 가지고 있는데 네. 애시당초 박정훈 단장을 기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증거를 확인했으면.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차피 감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나와서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혁 검찰단장.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VIP가 경로했다 네. 수사외압의 증거들을 은닉하거나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박대령을 기소하지도 말아야 되고 네. 그 증거들이 확인됐으면 공소도 취소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경우에는 김동혁 군 검찰단장이 그러니까 군 검찰에서 이 사건 항명 혐의로 입건한 다음에 휴대폰 통화 내역,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자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지우는 뭐 이게 전혀 발견되지 않도록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박대령은 자신이 휴대폰 전화 뭐 내용, 뭐 통화 목록, 문자 뭐 이런 것들을 절대로 삭제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그 내용이 다 현출되도록 수사에 협조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걸 다 삭제한 그게 것처럼 구속영장 그렇죠. 청구에 예, 나오는 사유로 나오는 거죠. 그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박정훈 대령에 대한 범죄 혐의가 항명수괴죄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엉터리냐면 예. 항명수괴면 우두머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밑에 수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면서 동시에 밑에 수하들이 구속이 돼야지. 예. 근데 근데 딴 이게 사람들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어느 정도 엉터리냐면 예. 밑에 수하가 아무도 없어. 근데 박정훈 대령만 항명수괴로 구속영장을 친 거예요. 아니 이거는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이 구속영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작년 9월 1일 날 군판사가 물어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항명에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냐라고 군검사에게 묻습니다. 연보영 군검사가 말을 못해요. 항명에서 얻을 이익은 권력 찬탈밖에 없습니다. 즉 반란을 통해서 네. 정권을 획득하는 건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반란 무슨 수괴? 그 12,000명, 2만 명을 거느린 병력의 이 수장도 아니에요. 네. 끼껏 해봤자 수사관들하고 네. 특임대 정도인데 그 사단장이나 사령관 경호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항명수계죄 적용은 애시당초에 잘못된 거고 구속영장 청구서 당시에 40몇 페이지를 썼어요. 우리 의원님들 구속영장 청구서 40몇 페이지 보셨어요? 이거 보통 공안검사들이 가짜 간첩 만들 때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영장 판사한테 구속영장 받아내려고 꼼수 부리는 행태인데 공교롭게도 연보현 군 판사는 당시 휴가였고 네. 불려서 왔더니 이미 구속영장 청구서가 작성돼 있고 자기 사인만 했다라고 국방부 조사본부 가서 진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설프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급하게 급조된 박정훈 수사단장을 올가매려는 예. 대통령 경로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작전인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시켜서 없는 잡아쳐 사건으로. 넣으면은 없는 이때부터는 요리하기가 쉽다. 쉽고 일단 아니, 얼마든지 구속해서 입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날 저희 예. 이제 장 기자님하고 저 현장에 같이 가서 군사법원 문 열고 막 난리를 냈었잖아요. 2시간 대치하고. 근데 제가 이제 기다리면서 영장이 발부될 게 뻔하니까 왜냐면 민간법원도 아니고 군사법원인데 네. 뭐 자기 목을 안 내놓을 게 뻔하니까. 근데 마침 한 3시 반쯤에 모 사령관, 그러니까 해병대 전 사령관이 전화 와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겠지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2% 3%의 기각 확률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놈도 항명죄로 잡아 넣어야 되나 군판사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비아냥거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대 사령관들도 이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훈이가 얼마나 군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열심히 했는데 쟤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개환이한테 뭐라고 했다. 네가 전역 지원서를 내서라도 네. 정훈이의 이러한 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선배로서의 도리다. 뭐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저도 군법무관을 해봐서 이 군사법원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없애는 거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이렇게 같이 한 적도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시중 일반 법원보다 군사법원이 낫더라고 하는 게. 증거 자료가 더 많이 나. 그게 없앴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근데 의원님 거기에는 약간 이제 군사법원도 위기 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정대 의원님하고 우리 윤일병 사건 터졌을 때 당시 군사법원이 80몇 개였다가 저희가 이제 윤일병 사건에서 엉터리로 재판하는 것들이 폭로하면서 60몇 개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군단급으로 다 격상시켜서 사단을 없앴는데요. 지금 현재 5개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재판에서 공판이 딱 끝나고 군판사를 퇴장할 때 딱 한마디 했어요. 재판 똑바로 안 하면 그나마 5개 있는 군사법원도 없어질 것이다. 고등군사법원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법원 군판사들도 사실 이 재판에 지금 잘못 판결하면 없어진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군사법원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한 통신조회 신청을 기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법원에서 현재 통신기록이 이종섭의 통신기록부터 해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이 정권 하에서는 최대치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긴 청문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정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오전 질의 끝나고 아마 오후 질의 때 또 어떤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전 질의 가운데는 주로 뭐 거짓말 뭐 이런 논란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핵심으로 들어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이 사건 끊임없이 좀 관찰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진도를 나가주는 게 좋겠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일 상황이 아니라 18일, 17일까지도 네. 이렇게 조망하는 질문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임사단장의 말에 앞뒤에 그 모순을 갖다가 부각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오늘 역시 관심은 김규현 변호사가 네. 출석을 한 부분인데 그 이종호 씨가 스스로를 허풍쟁이라고 말하지만 작년과 올해 말이 허풍의 사실관계 어긋남이 없고 굉장히 일관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제보자의 입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어떤 공익 제보 신분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온 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좀 각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건은 원래 사람의 생명의 문제, 인간의 문제로부터 이 청문회가 시작됐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훈 대령이나 이용민 중령이 굉장히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마약류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청문회에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사람을 살리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건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후속 조치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번에 그게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은 현재 상황이 어떤가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네. 하는 마음도 갖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좀 네. 관심 좀 가져주십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결국에는 삼부토건인데 네. 이종호 씨는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김규현 변호사가 결국엔 삼부토건도 이종호 씨의 어떤 접점으로 해서 연결돼서 꽤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종호 씨는 안 나와서 뭐 거기는 불발됐습니다만 김규현 변호사를 상대로 삼부토건과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을 말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네네. 청문위원들이 예. 이게 지금 그 삼부토건의 실제 경영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부터 네. 시작해서 주가의 변동과 관련해서 당시 주고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김기현 변호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네. 분명히 이 청문회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놔야 네. 그걸 발판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 결국에 핵심은 삼부토건이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앞서 두 분이 잘 얘기해 주셔서요. 오늘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질문 공세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네. 공교롭게도 오늘 김계한 사령관이 아마 이제 최상병 추모식을 이유로 이제 불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참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네. 대전 현충원에 이제 최상병 추모비에 가서 김계한 사령부하고 수뇌부가 같이 참배를 하는데 같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해병대 1사단에 열리는 행사는 비공개라서 아마 여야 정치인 모두 못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또 참석했다는 의사를 밝혀서 참석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김계한 사령관도 이쯤 되면 사실은 이제 공범인 거죠. 본인이 여러 차례 이 공범들과 수사와 공범들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본인이 양심 선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12월까지 임기를 연장받으면서 혹시 사성장군의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 발림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영혼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유가족이 사회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뒤에 숨어서 계속적으로 이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은폐 가담이 커질수록 저는 진실을 요구하는 힘이 커질 것이고 궁극적에는 이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것이다. 오늘 청문회가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계속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추적 관찰을 해야 돼요. 일례로 당시에 국정상황실에 있던 경무관도 치안감 승진해서 경찰청 정보국장을 하다가 최근에 행안부 경찰국장 요직으로 갔어요. 이런 수사 공범, 외압의 공범들이 곳곳에 지금 승진해서 암약하고 있어서 다른 상임위원회도 상임위를 개최해서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국에는 아주 큰 규모의 국정조사를 특검과 관계없이
저는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1시간 넘도록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그 국회까지 나와서 현장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진실규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다음 주에도 저희가 국회에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